2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으로 본 전쟁과 인간이라는 그런 주제의 2부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실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 이후 광주 사태를 알린 위르겐 힌츠페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인데요. 예, 올해로 3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예, 우리는 기록하고 또 기억해야지 그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 세미나 사회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신미선이라고 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미나가 그렇게 재밌는 세미나는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의 주제는 전쟁과 인간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뭐 평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제가 본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때까지 그 많은 전쟁이나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잘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저희 국내 기자들이 그 전쟁 현재에 가서 잘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분쟁의 모습들을 그 다른 또 나라 기자님들의 영상으로서 다 담아냈고,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영상으로 담기 어려운 이런 영상들을 모아놔서 우리 미래, 우리 과거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이 행사, 이 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는 세 분께서 예,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해군사관학교의 김지용 교수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국립외교원의 김동석 교수님, 그리고 최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발표를 저희가 듣고요. 또 플로어에서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한 질의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김지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전쟁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이라는 주제로 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지영 교수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발제를 부탁을 받고 좀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 사관학교 교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저도 테러와의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UN 소속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쪽에서 기자들하고 같이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테러와의 전쟁 직전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평화로웠죠. 근데 오늘 다양한 영상을 보면서 그 실제 전투 장면, 분쟁 지역에 가서 활동하시는 여러 그 기자분들을 보고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뭐 방구석에서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자분들은 현미경을 가지고 분쟁 현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고 학자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찰스 틸리와 매튜 바움이라는 두 명의 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조망해 보면서 그 전쟁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되고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국제정치학에서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Democratic Peace Theory, 민주평화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론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UN 사무차장이나 콜롬비아대 교수였던 마이클 도일, 그리고 예일대학교 브루스 러셋, 이렇게 30년 동안 발전되어 온 이론인데 이 이론을 통칭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Triangulating Peace, 평화의 3다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기둥이 평화를 일궈내는데 첫 번째는 민주주의, 두 번째는 국제 리즘, 국제기구, 세 번째는 경제적인 상호 의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융합되었을 때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탈냉전이 왔습니다. 그죠? 탈냉전이 와서 제가 그린 그 자료집을 보시면 민주주의의 국가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독재 국가나 어나크라시보다 훨씬 더 데모크라시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그래프를 보면 이 분쟁도 국가 간 전쟁 그리고 내전의 양상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탈냉전 이후에 이제 전쟁은 없다, 평화가 올 것이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를 했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 간 전쟁과 내전은 점점점 줄어드는 양상에 있었지만 국제화된 내전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전으로 시작했다가 주변 국가들이 참전해서 전쟁이 점점점 확장되는 국제화된 내전이 증가하는 추세가 포착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는 늘어나고 있는데 일리버럴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체제를 바로 어나크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도 아니고 오토크래시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정치체가 늘어났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자들이 굉장히 뭔가 이상한 커다란 일이 생길 것이다. 왜? 평화의 3다리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냉전 들어와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 안보랑을 통해서 상호 의존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거버넌스도 점점점 위축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주의도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혹시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조마조마하던 시점에 터진 전쟁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의 3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의 신냉전에서 이 전쟁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의 관계가 매우 부정적으로 재설정될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두 명의 학자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찰스 틸리의 전쟁국가 이론, 두 번째는 매튜 바움의 연성 뉴스 전쟁 이론입니다. 자, 찰스 틸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분은 국가를 약탈론의 관점에서 정의를 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국가는 전쟁 승리를 위해서 탄생을 했고, 주어진 영토 내에서 폭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국가는 시민에게 세금을 강제로 걷고, 그리고 조작된 안보를 제공합니다. 객관적인 안보 위협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저기 있어, 저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런 식으로 가공되고 조작된 안보를 제공하는 조직 폭력배와 같다라고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전쟁과 국가의 탄생, 유지 및 강화는 조직 폭력배의 관점에서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자, 국가가 굉장히 어떤 정당성이 모자랄 경우에는 전쟁을 감행하게 됩니다. 전쟁을 감행하게 되면 그 국가 전체가 일사불란한 전시동원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 결집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독재자의 말에 충성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배제가 되고 언론의 자유가 속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4대 기능이 강화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워메이킹이라고 그러죠. 영토 밖에 있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게 되고, 두 번째는 스테이트 메이킹, 국가 건설입니다. 영토 안에 있는 경쟁자들을 제거하나 무력화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프로텍션, 보호입니다. 시민들에게 과장되고 조작된 안전보장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익스트랙션, 추출인데요. 이것은 위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시민으로부터 약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워메이킹, 스테이트 메이킹은 어떤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생 독립
신생 독립국 같은 경우에는 영토적 경계가 불명확하고 통치의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위협을 과장, 조작, 생산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은 신생 독립국가가 국가 건설과 관련된 장애물들을 일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 결집 효과를 통해서 대내적인 반대 세력을 소외화시키고 무력화가 가능하고 군사작전의 비밀 유지와 성공을 위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 가능하며 산적한 국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이버저널이 워라고 하죠. 그다음에 물리적 강제력의 축적과 독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생 독립국가의 지도자와 엘리트가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토대이자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면 외부 위협의 생산과 보호의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 폭력배가 바로 국가다라고 찰스 트리는 급진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러한 워메이킹, 스테이트 메이킹은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가를 수립을 했죠. 곧이어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 워메이킹을 통해서 북한과 국내 반대자들을 숙청하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우리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찰스 틸레의 이론을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15개의 국가가 새롭게 건설이 되죠. 그 15개의 국가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집권한 1991년부터 2000년까지를 보통 러시아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왜 잃어버린 10년인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00개에 달하던 러시아의 방위산업기 업체가 3분의 1로 축소가 되고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러시아 해군력은 80%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루블화를 평가절하하고 디폴트를 선언하게 됐죠. 그리고 소련이 공식 해체가 되면서 소련이 보유했었던 흑해 연안선의 70%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96년 사이 있었던 1차 체첸 전쟁에서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당시에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이 그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만나가지고 구두 약속을 합니다.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나토의 경계선은 서독까지만 한정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는데 이걸 고르바초프가 덥석 받아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토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어떻게 확장을 했냐면 동유럽, 흑해 연안, 카프카스, 카스피의 연안, 중앙아시아, 몽골까지 나토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와중에 슬라브계 국가였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이죠. 여기서 나토가 세르비아를 폭격을 할 때 러시아는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97년도에 흑해 함대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분할하게 됩니다. 흑해 함대는 원래 전부 다 러시아 거였죠. 근데 나라가 분할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는 돈을 주고 자기 나라의 함정을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가 460척, 우크라이나가 162척을 갖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이 460척을 러시아가 다시 사오기 위해 가지고 5억 2,600만 달러를 지불하고 2017년까지 매년 항구 사용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9,7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러시아의 열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증가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사실상 이러한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나토라든지 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방산기업 해체, 해군력 축소, 체첸 전쟁 패배,
경제적 디폴트, 전부 다 러시아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흑해 연안선 상실, 크림반도 상실, 흑해 함대 분할, 소련 해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죠. 나토의 동진은 나토가 공세적으로 동진했다기보다는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CI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겁에 질려서 나토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세르비아의 공습도 나토가 먼저 공습한 게 아니었어요. 세르비아가 인종 청소를 자행했기 때문에 보호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친 대통령 집권 마지막 1년 동안 총리였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죠. 자, 이분이 2000년 5월 7일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는데, 자, 이때부터 푸틴은 틸리가 언급한 워메이킹, 스테이트 메이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서막이 바로 언제였냐면 푸틴이 총리로 재직하던 2차 체첸 전쟁, 1999년부터 2000년도에 있었던 2차 체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푸틴이 체첸을 완전하게 괴멸시키고 통합을 시킵니다. 여기에 열광하는 러시아인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푸틴은 보복적, 열망적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대외적인 위협을 과장하고 조작하고 생산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국내 열병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쉼없이 나토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영토가 둘러싸여 포위되어 있다. 이러한 위협을 과장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장기 집권 내내 결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2008년도에 조지아하고 전쟁을 해서 남오세티아하고 아파지아 공화국을 분리 독립을 시킵니다. 2014년 3월 달에는 크림반도를 합병을 해버리죠. 돈바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승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22년에는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워메이킹, 스테이트 메이킹을 하는 와중에 러시아의 국가의 4대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거죠. 자, 전쟁. 영토 밖에 있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킨다. 반러시아 연대인 구암 회원국인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영토를 획득합니다. 국가 건설, 스테이트 메이킹이죠. 영토 안에 있는 경쟁자들을 제거하나 무력화시킨다. 자, 전쟁 승리를 통해 가지고 2007년, 2011년, 16년, 21년 의회 선거에서 푸틴의 통합 러시아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됩니다. 야당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암살 시도 이런 것들은 관심 전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묻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호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에게 과장되고 조작된 안전보장을 제공합니다. 안보 결집을 통해서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추출이죠.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시민으로부터 약탈하는 겁니다. 자, 아래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러시아의 라바다 센터의 데이터하고 IMF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려본 건데 놀라운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푸틴의 지지율은 치솟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지지율이 40%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푸틴은 평균적으로 20년 동안 국정 지지율이 60% 이상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전쟁을 수행하기만 하면 지지율이 70%, 80%를 치솟게 돼요. 그럼 그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때 경제가 좋았냐? 경제는 밑에 그래프를 보면 거의 완전 나라가 경제 사정이 악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민족주의적 열망을 성취하고 있는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의 언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터스 위다웃 보더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러시아는 전 세계 언론 순위가 155등이었는데 올해는 164위로 10계단 더 주저앉게 됩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케이블 TV를 제외한 모든 사적 독립 TV 채널이 금지가 됩니다. 서구 언론에 대한
접근도 차단이 되죠. 그리고 페이크 뉴스 로라는 걸 만들어서 15년 구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기자들이 함부로 보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망 사용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러시아인의 한 3분의 2 정도가 국영방송이나 친정부 성향의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지역 언론인들은 사형, 구금, 고문을 당했거나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메이킹과 스테이크 메이킹 이 과정 속에서 언론인이 얼마나 탄압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이 과연 러시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이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도 전쟁에 참전하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훼손되고 언론의 자유도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죠. 자, 몇 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대통령은 3명입니다. 바로 유센코 대통령, 그리고 야누코비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인데요. 자, 이 유센코 대통령은 굉장히 친서방 위주의 정책을 취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오렌지 혁명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와 합의했던 1997년도 흑해함대 분할을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흑해함대를 러시아에게 줄 수가 없는 것 같아. 항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푸틴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에 우크라이나군을 파병하면서 나토와 연대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센코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률이 12%에 달했는데 이것이 2.4%로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유센코를 지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인데 이분은 친러시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1097년도에 흑해함대와 관련된 합의를 2042년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센코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친서방 주장하는 우크라 시민들이 유로마이단 혁명을 통해 가지고 쿠데타를 통해서 전복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푸틴이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자, 이렇게 유로마이단 폭력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2042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흑해함대 크림반도 사용권을 러시아가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2014년 3월 달에 크림반도를 전격 합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쟁이 지속되게 되는 결정타가 된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도 돈바스에 대해서 스테이트 메이킹, 워 메이킹을 하긴 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과거에 러시아 사람들이 석탄을 채취하기 위해서 많이 이주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라가 신생 독립국가가 생겼을 때부터 어떠한 폭발적인 이 뇌관을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돈바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어떤 탄압을 좀 방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들어봤던 아조프 연대가 있어요. 아조프 연대가 사실상 뭐 대단한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국가방위군으로 승격이 됐는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돈바스에서 1,3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 24,000명의 민간인 부상자, 150만 명의 이주민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테이트 메이킹, 워 메이킹이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목소리가 너무 힘차가지고 예, 아주 듣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주 새로운 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팀 마샬의 지리의 힘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알고 있었는데 예, 또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영상 기자들이 숲을 본다면 우리 학자들은 나무를 본다. 예, 망원경을 가지고 나무를 본다는 말씀 좋았고요. 그다음에 찰스 틸리의
그 3다리 이론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지지하거나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따 나중에 질문 시간에 우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푸틴의 지지율이 믿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미디어 학자로 조금 드는데 나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국립외교원에 계시는 김동숙 교수님께서 아프리카에서의 러시아의 세력 확장과 민주적 사회 발전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수상작에도 아프리카의 내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김동숙 교수님의 이 발표가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교원에서 이제 아프리카 분쟁, 평화, 안보 이슈를 전공하는 김동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수상작에 이제 러시아의 중앙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진출하고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분쟁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좀 이제 그 다큐멘터리 그걸 위해서 이제 다른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국가 외부의 국가를 대라면은 단연 중국을 생각합니다. 하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이제 요즘 미중 경제니까 미국,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등등을 되는데 그 러시아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이게 여러 국가에 진출해 있네 하는 게 좀 되게 좀 생소하고 신기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은 아프리카의 진출은 재진출입니다. 과거 냉전 때 미소 간의 경쟁 구도에서 아프리카에 많이 진출하고 원조도 많이 하고 군사 지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게 다시 지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서 이제 보통 언론에서 이제 바그너 용병의 활동, 아까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이제 바그너 용병 활동이 나오는데 그거 외에도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자원 개발, 에너지 개발 협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파워도 활용합니다. 이게 좀 안 좋게 가가지고 이제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이라고 러시아 정부는 부인을 하겠지만 이게 그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거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것도 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요즘 2010년대부터입니다. 러시아가 아프리카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중앙 아프리카 국가국 아까 알리는 말리 사헬 지역에 수단, 리비아에 용병 파병하고 무기 지원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짐바브웨, 앙골라, 기니, 나이지리아에서 자원 개발 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클린 에너지 하면은 그래도 이제 원자력이 꼽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협력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위주의 혹은 민주주의가 공고하지 않은 국가들 수단이나 마다가스카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지도자들을 은밀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아프리카 국가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첫 번째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 47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합니다. 아프리카는 총 54개입니다. 이 중에 47개문은 거의 대부분이 참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상이요. 근데 이제 올해 7월에 정상회가 열렸었는데 이제 거기 때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17개국 정상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줄었냐 했을 때 러시아는 이제 서방 국가들이 압력을 넣어서 그렇다는 거고 러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여기서 230만 달러에 이르는 빚 탕감, 뭐 군사협력 강화 등등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지켜질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 재진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푸틴의 이제 러시아의 외교 정책이 푸틴이 집권하고서부터 공세적으로 변했습니다. 공세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그레시브하게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서구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아프리카 재진출을 이제 촉진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 간의 패권 경쟁 아프리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러면서 소련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반인종차별 투쟁, 반제국주의, 반식민지 투쟁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끝난과 더불어 미국도 발을 빼고 러시아도 발을 뺍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옐친 정부 때인데, 옐친 정부 때 대러시아의 대아프리카 원조가 많이 줄어듭니다. 거의 없다시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 있던 많은 러시아 공간과 문화원을 폐쇄를 시킵니다. 예.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러시아 경제가 부활합니다. 예. 석유 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서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국내 정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 지도층사에서는 옐친의 친서구적인 외교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진, 나토가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 막는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세적 외교 정책의 부활의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푸틴 2010년대 들어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조지아하고 전쟁하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하고, 이게 점점 이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데, 그 아프리카 재진출도 이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구의 경제 제재인데, 이제 지금 이 서구의 경제 제재는 사실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동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이후에 서구 국가들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뭐 국방, 국영 기업들이 서구 시장에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첨단 기술의 장비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가 되고, 그래서 이 서구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해외 투자도 못 받고 러시아 기업들이 진출도 못하고, 그래서 수출이나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교류 대상을 모색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일부 국가들이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괜찮아지고 있더라. 딱 이러한 자원도 풍부하고. 따라서 이런 경제적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에 러시아가 눈을 다시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러시아의 아프리카 재진출의 특징인데, 저는 러시아의 아프리카 재진출은 세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협력이다. 밀리터리 코퍼레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 에너지 협력입니다. 리소스 에너지 코퍼레이션. 세 번째는 아까 저기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던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소프트 파워 전략 활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으로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재진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협력 측면을 보면은 러시아는 아프리카의 28개국과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이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한 나라 중에 아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 뭐 이집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뭐 카메룬, 나이지리아, 뭐 말리, 알제리, 앙골라, 웬만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군사 협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로의 무기 수출을 증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2010년대 초반하고 2010년대 후반 때, 그러니까 2020년대 초반을 비교했을 때 한 두세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무기 수출하고 무기 지원하는 거를 자원개발권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금, 우라늄 등등등 여러 가지 자원인데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소총, 장갑차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러한 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얻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양쪽 정부에서는 다 부인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정학적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기지, 해군 기지, 공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해당되고 수단, 홍해에 있는 수단, 그다음에 인도양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리비아, 또 홍해 근처에 있는 에리트레아 등등의 기지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단을 제가 2018년에 갔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이제 포트 수단 쪽에 그 수단의 그 해변에 이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좀 얘기가 좀 오고 갔었습니다. 지금 수단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제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남아공과는 브릭스에서 정상회담에서 2013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이후에 이제 해군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바그노 용병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뿐만이 아니라 수단, 리비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요 여러 나라의 용병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사헬 지역에서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사이가 나빠진 말리에 바그너 용병을 파병했고요. 이 말리 정부는 바그너 용병과 손을 잡고 폭력적 극단주의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자원 에너지 협력을 들 수 있는데 러시아의 자원 관련한 대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 엄청난 부를 축적한 정부의 지원하에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즈프롬은 지금 아프리카 여러 국가 알제리, 리비아, 가나, 탄자니아 등에서 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로사라고 약간 다이아몬드 광물 회사인데 앙골라에서 다이아몬드 채굴하고 있으며 짐바브웨에서도 다이아몬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좀 강점인 분야 이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쳐주고 하는 것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력난이 심합니다. 전력에 대한 액세스가 많은 한 국민의 어떤 데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전력을 이제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전력 생산 확대가 지상 과제입니다. 이 러시아가 여기 뛰어든 거죠. 근데 보니까 좀 청정 에너지라고 요즘 이제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입니다. 예. 물론 폐기물 그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탄소가 막 이렇게 뿜어내지 않는, 배출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을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원자력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사톰이 이집트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고 있고 이외에도
잠비아, 에티오피아, 수단, 모잠비크, 말리 등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군사협력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단 전쟁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RSF라고 신속대응군의 지도자가 모하메드 다갈로인데 러시아가 다갈로 이 군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가로 이 다갈로가 통제하고 있는 금 개발권을 얻어서 이제 금을 수입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걸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니에서도 이 지금 쿠데타를 전에 대통령 알파 콩데 대통령을 후원하면서 기니에 있는 보크사이트나 철광석 등의 개발권을 얻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 파워인데요. 러시아의 냉전 시대 때 러시아하고 아프리카 국가들 인력 교류가 상당했습니다. 러시아 내에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아프리카의 군인들이 고위 군사 지도자들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도자도 교육을 받고. 그게 이제 탈냉전 이후에 좀 줄어들다가 러시아가 이거를 다시 이걸 다시 촉진을 하려고 합니다. 구소련 시대에 구축했던 엘리트 교육 훈련 시스템 재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파트리스 룸바 대학이라 불렀던 그 프렌십 대학 등 여러 대학이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출신 군장교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반서구 메시지를 전파하는 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뭐 반서구 성향의 인플루언서, 유튜버 후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미디어 매체, 뭐 RT나 스푸트닉 같은 게 하여튼 그런 매체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친러시아 메시지를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영화에 나왔던 다큐멘터리 나왔던 영화 있죠, 투리스트라고. 그것도 이제 러시아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자기들을 이제 지켜줄 거고 이제 프랑스 대신에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나 미디어의 힘이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이 소프트 파워인데 이게 좀 안 좋은 케이스로 가는 게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입니다. 이게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고 유통한다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이게 중앙아프리카, 수단, 말리, 리비아 등 특히 이제 권위주의 국가,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지상파 방송, 뭐 라디오 같은 주요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여론을 자기들이 지지하는 지도자한테 호의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 러시아가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이겨서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예. 러시아 정부는 부인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나 뭐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의 재진출의 영향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 러시아가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좋아합니다. 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게 왜냐? 일단 러시아는 식민 지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를.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벨기에나 포르투갈과 달리. 거기다가 과거에 반제국주의, 뭐 반식민 투쟁, 뭐 이 반인종차별 투쟁 등을 도와주고 자기네들하고의 우호 관계를 냉전 때 맺어왔던. 그래서 연대 의식이 좀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요즘에 반서구 정서, 서구 국가들이 뭐 경제나 정치 여러 분야에 개입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서구 국가들이 이제 착취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반서구 정서가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외교 정책은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장기 집권하고 이렇게 독재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또 반대를 자제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엔에서 총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군 병력 철수 및 도네스크, 루안스크 인정 철회를 담은 유엔 총회 결의안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찬성을 했고 우리나라도 찬성했을 거예요. 한국도 찬성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절반이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찬성한 국가가 반인데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중립을 지키는 국가들도 반이었습니다. 웬만한 영향 있는 국가는 남아공, 세네갈, 에티오피아, 앙골라, 모로코, 탄자니아 등등 다 거의 다 기권하거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권위주의 혹은 반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않은 국가 지도자 지원을 위한 노력이 아프리카 영내 민주주의 퇴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의 지원이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원할 거거든요. 러시아의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지원은 아프리카 민주주의 퇴보의 그냥 기여하는 하나의 팩터일 뿐입니다. 보통 저희가 요즘에 이제 전문가들이 아프리카 민주주의 퇴보의 우려를 갖게 된 원인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얼마 전에 올해만 가봉에서 쿠데타 났고 한 몇 개월 전에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났고 작년에 부르키나파소에서 2번 쿠데타가 나고 좀 더 올라가면 기니에서 나고 말리에서 나고 지금 특히 이제 사헬 지역 프랑스 이게 좀 공교롭게도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쿠데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헬 지역 서쪽에서 수단 쿠데타 났던 동쪽까지 쿠데타로 집권한 국가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쿠데타 벨트라고 합니다. 이 쿠데타 벨트 형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이 쿠데타 벨트가. 근데 이제 쿠데타는 러시아가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보통 이제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실망감, 경제난, 사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나 프랑스의 개입이 아무런 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좌절감, 근데 군부 인사들이 기득권 수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원이 앞으로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올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말리, 중앙아프리카 등에 이제 바그너 용병 파병해가지고 정부군과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바그너 용병, 정부군에 의한 인권 유린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제 반군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마을을 불태우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반군 무력화에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개입을 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바그너 용병하고 하면은 이제 안보 이제 정세가 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충족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2년, 3년, 4년 지나가지고 러시아의 그 바그너 용병 파병됐는데 군사작전을 했는데 반정부 세력, 테러 집단을 소탕하지 못했다.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군사협력의 대가로 자원개발 거고요. 이게 이제 서구 국가들에서 과거에 이제 서구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자원을 독점하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불만이 커졌는데 러시아가 여기 끼어들어서 만약에 러시아가 또 독점을 하려고 하면은 러시아에 대한 반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사기지 설치하면서 이제 갈등이 있고 이런 게 국민들에 있어서는 불만을 이 아프리카 지도자 아닌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구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러시아가 진출하고 중국만 진출한 줄 알았더니 러시아도 진출하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사헬 지역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 여러 국가에 이제 용병도 파견하고 에너지 관련 협력도 하고 막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서 막 메시지를 막 뿌리면서 하니까 서구 국가들도 대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제재 등 처벌적인 정책하고 군사협력, 원조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병행할 거 예상되는데 지금 프랑스나 미국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지, 니제르나 말리나 쿠데타 이러는데 기지를 이제 병력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와 밀착한 국가에 제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 혜택을 제외한다지 않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처벌적 정세는 반발이 나오게 돼 있고 반서구 정서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가스,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이 어디를 보느냐? 아프리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 석유가 풍부한 알제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에 가서 자원 개발하고 거기서 자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이 뭐 장기 집권 성향이 있든 뭐 뭔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아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뭐 서구 국가들이 뭐 인권, 거버넌스 개선 막 이렇게 아프리카들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걸로 해서 소원해진 국가들하고 다시 이렇게 러시아를 견제하고, 아니 중국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왜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를 갔을까 그게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이게 무슨 연관인가? 그러니까 도망을 아프리카를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러시아가 그 아프리카로 세력을 진출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 원인을 보면 국제적 고립, 그러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세력 확장,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 내부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시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 전략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그는 소프트 파워의 전략이 유효했다. 그러니까 미디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실은 이탈리아의 베르루스코니가 20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언론을 통제한 게 굉장히 주요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력과 언론은 그 적대적일 수도 있고 상생할 수도 있으면서 굉장히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 발제자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우리 외국어대학교 최영기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국제보도 확장과 독립,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한국 언론의 가자지구 전쟁 보도라는 주제로 아주 따끈따끈한 예, 주제 갖고 오셨습니다.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외대 최영길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미디어 전공으로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세미나에 이제 초청해주신 나준영 회장님과 이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용기와 헌신의 깊은 경의를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국제 뉴스 보도가 어떤지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조금 같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달라진 여러 가지 맥락들 속에서 기존의 한국의 국제뉴스 보도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중첩되고 심화되는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한국 언론에 있어서의 전쟁을 포함한 국제뉴스의 보도 경향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된 결과들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제 보통 국제뉴스를 보도를 할 때요. 전쟁 보도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외신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여권법과 관련이 됩니다. 위험 분쟁 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는 기자를 포함해서 이 접근을 제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제한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외신 의존도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외신을 의존할 때 대부분이 한국의 지정학적 관계가 깊은 국가들의 언론의 외신에 많이 의존합니다. 주로 서방 외신들이죠. 특히 영어권 외신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영어권 외신에 의존한 국제뉴스가 많습니다. 또 게다가 종종 그러한 외신도 부적절하게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파악이 안 되거나 또는 우리의 시선으로 그 맥락들을 해석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국제뉴스 분쟁 전문 기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낯선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 가서 취재 보도를 하기 때문에 보도가 조금 피상적이거나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보도가 있긴 합니다.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좌우 간의 대립인 정파적인 보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국제뉴스 보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보수 언론의 경우는 특정 지역과 국가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하기도 하고요. 진보적인 정권도 이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렇지만 정파적인 보도라 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정파를 반영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을 포함한 국제뉴스 보도의 일반적인 경향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과 관련된 몇 가지 맥락들이 좀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자지구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먼저 좀 궁금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렇게 두 양집단 간의 대립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분쟁 지역의 특성을 안다면은 그렇게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마스를 포함한 또 이스라엘이 또 포함된 여러 가지 지역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 집단 간의 전쟁으로 묘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가자지구 전쟁이라고 이제 명칭을 이제 호칭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맥락, 지정학적 맥락들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미디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지정학적 맥락을 반영한 보도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시청자, 미디어 이용자들이 좀 많이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왜 발생했고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맥락적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보도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가자지구 전쟁에서 또 다른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디어와 많이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있어서 이제 미디어 전문가나 현장 전쟁을 취재하거나 보도할 때 전쟁 자체의 맥락을 알아야 될 때가 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규전, 비정규전, 즉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전쟁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보도를 할 때도 이 두 이분법적인 구분에 하에서 전쟁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2000년 중반 이후로 더 넘어오면서 달라진 전쟁 양상은 복합전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정규군 수준의 재래식 무기와 비정규전 전술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전쟁을 이것을 복합전이라고 합니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이후에 이것들이 이쪽 지역을 포함해서 전 지구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전쟁 양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복합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국가 집단, 중소국가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있는 중동 지역이 바로 이 복합전이 굉장히 주류적인 전쟁 양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이 이 복합전에 굉장히 낯설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낯선 전쟁의 양식에서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장 취재를 가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최근의 전쟁은 양상은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전은 미국 국무성이 2007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이후에 나타난 전쟁을 분석을 해서 붙인 명칭입니다. 이 하이브리드전은 그 특징이 그 행위 방식이 굉장히 비정형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정형적이란 말은 전통적인 전술과 전략,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존에 있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 방식도 중앙의 통제에 따른 전쟁이 아니라 탈집중적인 계획과 통제에 의한 것이고 그 전쟁 주체도 비국가적이고 탈권위적인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굉장히 낯선 형태의 전쟁 양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취재를 잘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기자 자체에게 생명까지도 굉장히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쟁을 취재하고 보도할 때 이러한 전쟁 자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맥락은 바로 이용자 맥락인데요. 국제 외교에 관련된 여러 용어 중에 이 청중 코스트, 청중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디언스 코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쟁을 옛날에 해올 때 사실은 여러 비용을 할 때는 전쟁 자체 비용에서 이 오디언스를 고려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오디언스 비용을 굉장히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전쟁을 중단할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있어서 비용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디어 이용자가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인다면은 그것이 전쟁을 시작했던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전쟁을 중단할 굉장히 중요한 비용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오디언스 비용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고 현장 취재에 나가 있는 기자들 역시 현장에서 전쟁 양상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반응하는 이용자들의 반응까지도 시시각각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소프트 파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미디어 쪽에서도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오늘날 있어서는 이것을 샤프 파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이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 트럼프 대선 때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샤프 파워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을 통해서 자기 나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이제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러시아가 서방 세계에 지고 있는 전쟁 중에 하나가 미디어 전쟁이라는 인식하에서 이 샤프 파워를 굉장히 많이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RT, 러시아 세고드냐, 또 라디오 스푸트닉 이러한 매체들을 굉장히 선전 매체로서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외국 뉴스 채널을 하면은 바로 이 RT를 꼽고 있습니다. 즉 미국인이 러시아 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외국 매체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BBC 스카이 뉴스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시청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7개국에서 1억 명이 지금 러시아 이 RT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이들 매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류 대중적인 언론인, 그리고 미국인들, 그리고 글로벌 오디언스한테 잘 알려진 어떤 그런 대중적인 언론인들을 영입하고 전직 정치인을 영입함으로써 대중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지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샤프 파워에서 절대 열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샤프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이 비대칭성에 있다는 것인데요. 국가가 기존에는 전쟁 정보를 독점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국가가 그 전쟁 정보를 독점하는 것에서 이제 비국가 주체들이 이 전쟁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점차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대칭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비대칭성은 비서구 지역 국가들의 뉴스 생산과 유통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민주국가 내부의 미디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국가 내부의 미디어가 국가의 전쟁 정보 통제를 벗어나는 행위들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있어서 미디어와 관련된 이 전쟁의 어떤 보도 양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알케이다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꽤 오래되고 있습니다. 알카이다의 전설적인 전략가 자와히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전투의 절반 이상은 미디어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구름을 뜻하는 스핀 머신인 알사하브를 또 조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 샤프 파워를 만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의 미디어 독점을 방지하고 이스라엘의 공보작전을 총괄할 부서인 국가정보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친이스라엘 선전인 하스바라 미디어를 총력전을 지휘를 했고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하마스나 헤즈볼라 못지않게 이 샤프 파워를 통해서 이 미디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요커는 이 하마스 프로파간다 워라고 하는 특별 리포트도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이스라엘이 이제 파괴했던 첫 번째 목표 지점 중 하나는 바로 알-악사라고 하는 TV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마스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 매체입니다. 지금은 이제 흔적조차도 없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아크사는 여전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오늘날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기존 매체를 파괴한다고 해서 방송 자체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자지라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하마스나 헤즈볼라 친아랍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트위터를 X라고 그러죠. 이 알자지라 아라빅은 또 X를 통해서 이 하마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많은 보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립적이었던 알-아라비아 방송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송인데요. 이 알-아라비아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친이스라엘적인 방송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 알자지라의 어떠한 이 샤프 파워의 영향에 힘입어서 이제는 이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되게 우호적인 보도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샤프 파워의 어떠한 이 효과들인데요. 47개 정도의 이제 비디오를 양산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45개가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로 영향력 있는 서방 국가 또는 영어권 국가를 타겟으로 미디어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9개 방송은 테러리스트란 말을 거침없이 쓰면서 하마스나 이제 헤즈볼라를 이제 어떠한 이 테러리스트적인 어떤 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인도적인 지원에 관한 비디오도 한 3개 정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헤즈볼라 간의 어떤 이 샤브 파워 간의 대결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것인데요. 여러분들 나라에 이런 미사일이 떨어지면 당신들은 what would you do?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의 대상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언론사 기자들과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에 있는 오디언스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오디언스 코스트를 높이고 낮추는 어떠한 전략들 중에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쟁의 맥락, 지정학적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들은 그러면 이 가자지구 전쟁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디렉터로 있는 미디어 외교센터에서 이제 이 발제 의뢰를 받고 급히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저기 우리 이한준 연구원이 앉아 있습니다만 짧게 분석을 이제 해 보았습니다. 10월 6일부터 9월 6일부터 10월 8일인 것 같아요. 한 달인데, 네.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나왔던 뉴스 중에서 KBS, MBC, OBS, SBS, YTN 이 방송을 한 뉴스를 모두 분석을 했습니다. 모두 3,157개의 기사를 분석을 했고요. 짧게 이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자면은 가장 많은 기사는 YTN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KBS고요. 그 다음에 MBC, 그 다음에 SBS, OBS입니다. KBS는 우리나라 이제 내셔널 퍼블릭 미디어인데요. YTN보다 사실은 좀 그 기사 수가 적습니다. 그것은 이제 YTN이 통신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국가 공영 방송사로서 조금 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157개의 기사를 일일이 분석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주어진 기사를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 분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토픽들이 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지를 이제 컴퓨터화한 분석인데요. 이 코히어런스 스코어런스는 몇 개 정도의 토픽으로 나눌 때 가장 코히어한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9개의 토픽으로 나뉘었을 때 이 3,157개의 기사들이 가장 체계적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석은 9개의 이제 나뉘어진 토픽들이 서로 굉장히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이한 것은 9번째, 8번째 기사는 서로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런 9개의 토픽이 나누어졌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분석하자면 한 9개 정도 이런 토픽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자지구 등 주민 상황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질 및 피해 사상자 보도가 두 번째로 많았고요. 세 번째는 미국, 이스라엘 및 서방 반응 및 대응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질 및 피해 사상자 보도와 미국, 이스라엘 및 서방 반응 및 대응이 서로 매우 근접해 있는 토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미국 및 서방 세계로 바라본 인질과 피해 사상자 보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떠한 관점들을 강화시킬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인질과 피해자 보도는 서구 언론의 시각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전황 보도들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경제 및 시장 반응. 이건 한국 언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경제 반응을, 즉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반응을 봅니다. 사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보도에서 저는 조금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휴머니테리언 측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정치 사회적인 맥락들이 빠진 상태의 보도가 많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중심의 보도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단체 및 국가 반응 및 대응이 이제 밑에 나오고요. 주요국 대응과 반응, 교민 안전 및 대피, 미디어 반응 및 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소수적인 토픽들로 이렇게 묶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센터에서 또 하나 분석한 것이 네트워크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드러난 주요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분석의 특징은 이제 어떤 주체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그 행위 주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이제 해줍니다. 분석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고 흥미롭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조금 실망스러운 보도다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심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이든, 토니 여기 링컨, 토니, 안토니가 나오는데 이 세 명 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언론에서 글자로 분석을 하다 보니 이게 따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냐면은 아시겠지만 토니 블링컨,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바이든이 중앙에 또 배치되어 있죠.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 총리죠.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즉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 즉 우리나라 언론에서의 주체 행위자의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이 누가 있느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이제 이러한 이제 아랍과 관련된 이 지역들은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걸 이 네트워크 분석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다시 이제 다른 어떤 중앙에 위치해 있던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누구냐면 안토니오 구테니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또 갤란트도 있습니다. 갤란트도 중앙에 있는데요. 그건 누구냐면 요압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입니다. 즉 유엔, 이스라엘, 미국 이 3자가 한국 언론의 주요 한 주체로 등장하고 이들이 기사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외곽에 누가 있는지 좀 봤는데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좀 나왔는데요.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씨도 나오고요. 아마 국내 정치인들의 반응을 좀 보지 않았을까. 외곽에 무함마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즉 무함마드 데이프 하마스 사령관이십니다.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윤석열, 이재명 국내 정치인과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주변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주변 인물 중에 이제 두 사람은 이프는 누구냐면 모하마드 다이프 하마스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주변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다른 이제 주변 인물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입니다. 네, 이처럼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떠한 이 행위 주체자들의 나타난 행위 주체들의 파워는 굉장히 특정 국가와 인물 중심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인용 매체를 저희가 또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이 KBS, MBC, SBS가 주요한 인용한 매체는 YTN 국내 통신사였습니다. 이 YTN이 또 어떤 언론을 인용을 했는지를 또 저는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 나머지 매체들은 전부 외국 매체들입니다. 로이터, CNN, AFP, AP 다 서방 매체들이죠. 예배적으로 이제 DPA가 있습니다. DPA도 사실은 독일 통신사이기 때문에 서방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가 들어가 있고요. 흥미로운 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마스가 공격할 때 북한의 어떤 지원 이런 걸 받았다고 하는 의혹들이 있어서 이러한 보도가 인용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들의 주요 인용 매체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서방 매체의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이 개별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뉴스를 봤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등에서 10위 중에 4개가 그러니까 이제 비전통적 매체, 비레가시 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랩, 김지훈의 지식 플레이, 크리에이티브 댄, 이다지두 다 개인이나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전문 이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흥미롭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많이 본 이유가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한 정치 지정학적인 맥락을 알려주는 채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이 맥락을 정말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알고 싶었던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면 바로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바로 이들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맥락을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이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언론 이용자들은 정말로 이 전쟁의 맥락을 알고 싶고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레거시 미디어는 주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위 한 것을 보면은 이제 피해라 전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였고요. 지난 한 주를 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누적된 것과 한 주는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한 주를 봤더니 한 주간의 보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맥락을 나타내는 개인 채널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많았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좀 뉴스 보도들이 좀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양상이나 피해자 중심 보도들. 또 종종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으로 이것을 이제 보도를 해요. 뭐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BS가 굉장히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으로. KBS, MBC, SBS 중에서 가장 적은 이 전쟁 보도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SBS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목이 선정적이다 보니 많이 이용자들이 클릭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SBS의 유튜브를 클릭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음 콘텐츠에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상파에서는 방송을 못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담은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전쟁 가이드에 대한 것들인데요. 시간상 그 부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 방송 뉴스에서 언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보도에 대한 보도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달라진 지정학적 맥락과 전쟁 맥락이 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있지 않은 거에 플러스 기존의 한국 언론의 어떤 전쟁 보도의 어떤 문제점들이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가 좀 발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영길 교수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언론의 또 치부도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국내 보도 한 달간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늘 우려했던 맥락이 상실된 분절적인 현상 위주로만 보도하는 것들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또 시청자가 원하는 거는 분절적 영상이 아니라 참상이 아니라 그 맥락인데 그 맥락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사과하지 말고 그냥 현실만 받아들여요. 약간 일방향적인 그러한 그 보도 같아서 저도 그런 보도가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걸 막 데이터로 지금 보니까 좀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실 때 인질과 피해 사상자 보도가 두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마 이 분석에서 나온 것들은 우리나라 언론이 서구 언론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주제의 비율이 서구에서 가자지구를 보도한 그 비율하고 굉장히 많이 일치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우리 세 분의 발제자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다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플로어에서 제 질문을 좀 받아보고요. 저도 또 궁금한 거 몇 가지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For Mr. Kim Ji-young, I'm wondering what the sources do you use? Me as a journalist, I don't know how to have
different sources, how to check them, and how to fact check. And I'm wondering which sources do you use when you call the Russian invasion in Ukraine in 2014 a civil war, when the only source which I know is Russian state media, which obviously is spreading Russian propaganda. And the second question I have for the second speaker, you've mentioned terms like Donetsk People Republic and Luhansk People Republic, self-proclaimed republics which are temporarily occupied Ukrainian territories, and the only countries which recognize it officially, there are Russia, surprisingly, Syria and North Korea. So I'm wondering why you use it as the official term if it's not recognized by South Korea. Thank you. 일단 저는 우크라이나어나 이제 러시아어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보도가 선전선동인지 그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제가 제 자료에서 푸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 어프로벌 레이팅에 대한 자료는 라바다 센터에서 제가 얻었는데요. 제가 라바다 센터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푸틴과 거리가 두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이 이제 러시아에 있는데요. 그 러시아 내에서 무관으로 활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푸틴에 대한 국정 지지율을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대사관에서 하는 말이 라바다 센터가 그나마 푸틴과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인용할 수 있는 자료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 그거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면은, 저는 저도 뭐 도네스크나 루안스크가 이제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단지 이게 그때 2022년 3월에 유엔 총회 결의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 병력을 철수해라 요구하는 거고, 요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몇 가지 이후에도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결의안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방 국가들은 거의 이제 결의안에 이제 찬성을 해서 러시아를 이제 비난하는 거에 이제 동참을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는 국가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내정 불간섭,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거는 상당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식민지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거를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이거에서 이제 거부감을 갖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다 이제 찬성표를 던졌어요. 케냐라든가 뭐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또 꼭 그런 것 같진 않고, 예. 그렇지만 이제 절반의 국가들, 특히 이제 일단 좀 이 아프리카에서 비동맹 전통이 좀 강해가지고 일단 중립을 지키자, 뭐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하고 좀 친한 국가들, 아까 뭐 러시아가 진출해 있는 국가들은 뭐 다 기권하고, 예. 사실 이제 결의안에 반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일한 게 에리트리아입니다. 그게 제일 유리하고, 나머지는 기권하거나 아니면은 참석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이제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이 결의안에서도 좀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오피니언은 이제 상당히 양분이 돼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 절반 정도는 이제 좀 러시아 비난하는 거에 껴 있고 절반 정도는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곡물 수출 이제 하게 하는 거에 터키의 중재로 이렇게 그런 조약을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허용하는 걸 했었는데 이걸 이제 폐지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패턴은 좀 잘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이 충분했나요? Okay. 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우리 최영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분석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그 미디어를 이용한 소프트 파워 전략을 썼는데 누가 더 잘한 것 같으세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갔나요? 분석 결과로는 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우리가 국내 뉴스에 대해서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국제 뉴스도 확증 편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국가와 언론이 사실은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애국적인 경향들을 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지정학적인 관계를 반영해서 어쨌든 국제적인 이슈를 보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절대 우방으로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체도 사실은 그러한 지정학적인 관계를 반영해서 보도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이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오디언스들은 어떤 확증 편향 속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 확증 편향은 지정학적인 관계로 만들어진 미디어의 지정학적인 어떠한 관계, 이 확증 편향 속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저는 언론인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한국에 보도하시는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한다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달라진 전쟁의 맥락 그리고 이 이용자들의 욕망 그리고 이용자들의 어떠한 이 이용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객관적인 보도가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대다. 왜냐하면 주어진 미디어 리소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확증 편향 속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도 원래 늘 이스라엘 편이었고 이란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짜 뉴스 보도를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이스라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인권 침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늘 그 인본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가장 참혹하게 또 많이 살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것이 저는 이제 뉴스 보도의 역량이었는지 아니면은 저의 판단이었는지 약간 그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요 전에 옛날에 미얀마 사태를 봤을 때는 실은 우리나라 언론이 미얀마 사태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뭐 다른 기관 때문에 분석도 해보고 상도 주고 그래 봤는데 근데 저희 딸내미가 대학생이었는데 미얀마 독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막 뭘 사주더라고. 미얀마 커피를 사고. 근데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전개되면서 MZ세대들이 미얀마 돕기를 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주고 커피를 사는 그런 것들이 대학생 사이에서 챌린지로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사태 내란의 경우 철저히 유튜브를 이용한 그런 여론에 대한 확산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공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뭐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의 그 인권 침해에 분노하고 그런 힘을 모으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 레거시 미디어가 갖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만 거기가 그 정말 정확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확증 편향된 보도를 했을 때 대한 매체, 유튜브와 같은 대한 매체 통해서 균열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저널리즘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뭐 예전보다도 저는 그 저널리스트의 역할이 더 커진 것 같고요. 영상 하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과 인간의 관계를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7시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마칠까 합니다. 예, 우선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세미나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영광이었고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저는 그 언론이 건강해야 인권도 살고 나라도 산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상황도 그렇고요. 또 러시아,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이 사태만 보더라도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예, 또 누구의 입장에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로 보는 그런 전쟁은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접하는 전쟁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영상이 갖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언론인 스스로 계속 질문해보고 다짐해봐야 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저널리스트 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해서 해야 미래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기록해야 합니다. 언론인들의 숙명입니다. 앞으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록하며 인간 중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나준영 영상기자협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 전하면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